경찰 추산 피해 금액 약 5조 원. 전국의 피해자 수는 무려 7만 명.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 오늘의 주제 짐작이 되시죠? 이름이 바로 대명사가 된 희대의 사기극 조이팔 사건. 2008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 사건이 시작된 게 바로 2004년입니다. 올해가 20년이 된 셈이죠. 자, 오늘 조이팔 사기 사건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이 사건에 해박한 두 분 이야기 손님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프로파일러라고 우리가 떠올리면 반드시 이분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지금 범죄과학연구소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이팔 사기 사건에 관해서 끝까지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추적해온 조이팔 사기 사건 전문 기자이십니다. 정희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시사인에서 30여 년간에 걸쳐서 조이팔 주수도 사기 사건을 집중적으로 추적해서 보도한 바 있는데 특히 조이팔 사건 같은 경우 2008년부터 시작해서 약 7년 동안 40여 차례에 걸쳐서 추적 보도를 해왔던 바 있습니다. 조이팔 사기 사건은 정희상 기자님에게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하자면요? 대한민국의 함정. 네. 이 사건은 그 피해자도 많고 규모도 워낙 크니까 그 자체로도 큰 문제가 있고 그 피해자의 상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네.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기의 문법도 이 사건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오히려 현재 어떤 누구의 지능 범죄에 또 약간 불쏘시개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끔찍한 우리 사회의 좀 일이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촘촘하게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좀 불명예스럽습니다만 이 그 사업체 본사가 또 대구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조이팔 사기 사건의 출발이 대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요. 2004년 10월이었죠. 대구시 범어동 인근에 BMC라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BMC가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빅 마운틴 컴퍼니. 우리말로 하자면 그냥 뭐 대산사, 태산사 이걸 그냥 영어로 그냥 만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의료기기, 안마기 이런 거를 그 찜질방이나 요새는 찜질방이 잘 없어졌는데 미용실에도 들어가 있었대요. 모텔 예. 이런 데도 빌려주고 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막 이렇게 모집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조이팔 일당으로부터 그러니까 한 구자당 투자한 한 구자당 440만 원. 그게 아마 안마기 또는 골반 교정기 같은. 그거 하나 사는 그런 예, 거예요? 예, 그 하나를 사서 예. 당신의 물건이다. 그래서 사서 거기에서 우리가 렌트를 전국 각지의 찜질방이나 뭐 아까 말씀한 미용실이나 이런데 렌트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온 그 수익금을 가지고 매일같이 원리금을 지급을 하겠다. 그래서 440만 원 한 구자를 사게 되면 약 8개월 만에 35% 원리금에서 518만 원이 당신에게 주어진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3만 5천 원씩 8개월 동안 원리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금을 회수하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또 이런 그 재테크가 없다 해서 각자가 전도사가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가장 아픈 게 피해자분들은 정말 내 친척, 이웃, 친구 좀 도움 주려고 나만 혼자 이 좋은 거, 이익 보는 것이 좀 미안하니까 정말 좋은 거라 소개해 줬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피해자가 되시니까 네. 그 피해자분들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죠. 맞습니다. 이게 440만 원을 넣으면 3만 5천 원이 나오잖아요. 매일. 그러면 이제
4,400만 원을 넣으면 매일 35만 원이 나오면 그렇죠.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 정도면. 이 자기의 어떤 노후라든가 노동을 대체하는 느낌인 거죠. 4,400만 원. 네, 네. 그럼 약간 이제 뭔가 다른 이성이 이제 발동되면서 아 이거는 나한테 온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조이팔 사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이게 사실상 실체가 없습니다. 봉이 김선달식인 거죠. 아, 그러네. 예, 다른 다단계 SMK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은 물건이 있어요. 물건을 강매하고 고가에 팔아 넘겨서 자기들이 불법 이득을 취하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 조이팔 사기 방식을 보면 말만 듣는 거죠. 아, 의료기기가 있대. 그 이걸 찜질방 모텔 등에 임대하고 그건 내 것이고 나에게 수익이 들어온대라는 이제 믿음을 주긴 하지만 허상을 쫓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내게 만들고 네.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들이 투자한 금액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 돌려막기처럼. 돌려막기 같은 거죠. 아. 이런 사기 형태를 폰지 사기라고 하거든요. 이 폰지 사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폰지라는 이름을 가졌던 이탈리아계 미국 이민자가 미국에서 사실은 1930년대 대공황기에 이 사기를 엄청나게 많이 행하게 됩니다. 전국적인 피해자가 나타나고 조이팔은 아마도 그런 세계적으로 유래가 깊은 허상을 두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유사수신한 이득을 가지고 나눠 먹는 피라미드식 다단계를 우리나라에 소개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봉이 김선달이고 그렇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한국의 폰지 그렇습니다. 조이팔이군요. 네. 조이팔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조이팔은 1957년생입니다. 그리고 딱하게도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경북 영천 출신이고요. 예, 8남매 중에 7째고 당시에 초등학교까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초졸. 10대 때는 이제 막노동을 하고 20대 때는 도박장에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의 친형이 일했던 그 SMK 여기가 이제 한국 다단계 원조 충민코리아. 다단계 사기를 치려면 여기를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서 일을 배웠다고 하는데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판매 회사인 SMK사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1988년에) 일본 자석료를 들여다 판매하는 그런 다단계 조직으로 출발한 SMK가 2004년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펼쳤는데 결국은 여기가 일종의 다단계 사기 업체 사관학교라고 불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주소를 포함해서 조이팔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주변의 그 핵심 측근들이 SMK에 들어가서 영업을 배우고 이강남 씨로부터 이러면서 유사한 그 다단계 사기를 확산하고 재생산했던 이제 이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범죄자들은 게으릅니다. 그리고 결코 창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범죄자들 보고 그 좋은 머리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능력이 없으니까 남의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MK에서 또 허드렛 일을 하고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굴러가는 사업도 있구나라는 걸 보고 배운 게 조이팔이었던 거죠. 얘기를 듣고 내가 안 한다 그랬어요. 3번이나 찾아왔어요. 자기가 다 해줄 테니까 못하면은 그냥 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 하여튼 대출 내는 거 다 도와주고 같이 농협에 가서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 내는 것까지 다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돈이 10시에 들어오는데 10시에 딱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는 수익금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으면 중간중간에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매일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야. 하루에 이렇게 찍으면 그 다음에 또 수익금이 들어오고 막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냉철한 판단을 할 그런 여유를 안 줬다 그럴까? 그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의 수법이 아니었나. 방문 판매업법이 합법화되면서부터 이제 다단계가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방석, 전자요,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건 1차원적인 거였고 기업형으로 이것을 체계화시켜서 누구도 이 법망을 정말 교묘하게 잘 이용해서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악의 어떤 그런 사슬을 만들었던 최초의 어떤 기업형 이 다단계 사건은 이 조이팔 사건이 시작점인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이팔의 사기를 보면 이게 기업형이잖아요. 실제로 기업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네. 많은 수의 사기꾼들은 흔히 떴다방이라고 해서 단기간 순식간에 확 속여서 금원 사취하고는 도망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조이팔은 그렇지 않죠. 이러한 기업형 사기를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이팔의 사기 조직을 보면요. 가장 측근에는 가족이 있어요. 자기 내연녀, 아들, 조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들에게 자금을 맡깁니다. 그 다음 단계가 가장 믿는 측근들이에요. 강태용. 강태용도 또 자기의 동생인 강호영. 네. 그다음에 이 4인방이라는 최측근이 그 설계 전체적인 운영을 책임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세 번째 단계가 요 측근들의 연결고리들이에요. 친지들, 또 친구들. 근데 그들은 각기 그 기술들이 있어요. 정보 전산 기술이 있는 사람, 또 돈 세탁 기술, 금융 기술, 그들에게 각각의 역할을 다 맡겨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단계의 각 지역을 책임지는 측근의 측근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표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조이팔의 법인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법인도 구성이 되는지. 다단계. 예. 법인도 다단계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권은 CN이고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이 첼린이고요. 그다음에 경인 지역 T2에서 리브로 나중에 바뀝니다. 리브는 이제 충청권까지 포괄하는 그리고 리드엔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자꾸 이름들을 법인 이름을 바꾸는 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부분도 있고 나중에 유사시에 네. 동시에 일제히 전국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하는 지역별로 산발적인 사기 사건으로 취급되게끔 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내는 거예요. 나름 치밀한 계산 아래에서 이런 사기적인 사업 수법을 이렇게 운영을 했던 것이죠. 그럼 교수님 그 강태용이라는 사람은 네. 거의 뭐 조이팔의 아바타처럼 소개가 되는데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까? 네, 겉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대표이사로 대두가 되지 않고. 네. 근데 강태용은 결국 나중에까지 이 사업에 이제 그 최후로 조이팔과 함께 중국에 계속 있기도 했고요. 전체의 브레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강태용 같은 경우는 학력도 있고 언변도 좋고 네. 그래서 조이팔에 걸어다니는 수첩이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뇌도 있고 그래서 브레인이라고 불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정관계 또 수사계 로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로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로비스트로서도 강태용의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는 거죠. 강태용의 또 최측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배상혁이라는 그 매제인데 이 사람은 컴퓨터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조이팔의 사업이 그냥 일반 사기처럼 말로서 구슬러서 돈 사취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아주 대규모의 전국 단위의 그런 설계가 필요하고 입금, 출금 그리고 그 관리들 자금 이동이 컴퓨터 전산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이 돼야만 하거든요. 그걸 구축한 게 배상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조이팔의 그런 동기는 어떤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열등감도 많고 이해가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이팔보다 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거기에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가담을 했을까? 왕국을 건설해 주었을까? 사이비 종교와 유사하죠. 사이비 종교 교주들 보면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느냐. 근데 그 밑에 보면 박사, 교수, 의사, 전문가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안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들 그 전문 영역 내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강태용이나 배상혁이나 사기꾼들 중에서 그나마 학력이 있고 또 머리도 쓸 줄 알고 컴퓨터를 다룰 수 있다 뿐이지 정말 제대로 된 공개 채용 절차를 밟으면 채용 못 될 사람이고 제대로 된 공무원이나 또는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좀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시기로 볼 때 2004년에서 2008년이면은 네. 우리가 97년 말에 IMF 터지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사람들이 힘들었지만은 그때부터 한 5년 동안은 그 이전의 축적지로 좀 살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마저 이제 고갈되기 시작하고 2003년 4년부터 카드 대란까지 오던 시기라서 사람들이 제일 아플 때 이걸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뭐 광고에서 부자 되세요 뭐 이런 광고까지 나오고 했었거든요. 이게 시대가 자기가 그냥 은행에 돈을 그냥 예금하고 있는 거 되게 바보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투자, 재테크 뭐 이러면 관심도 없었는데 이 시기에는 아, 나도 뭘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좀 시대적 반성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2004년에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지점을 49개까지 확장해 나가면서 승승장구하던 조이팔 일당 2008년 하반기 들면서 조금씩 자금이 막히죠. 이자 지급이 늦춰집니다. 피해자들이 의심을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 경인 지역이네요. 그렇죠. 경인 지역, 충청 지역이 이제 함께 리브라는 센터 회사로 이렇게 이제 묶여 있었기 때문에 경인 지역 피해자들이 서산경찰서에 충남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 서산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제 고소장을 넣고 그렇게 됩니다. 계속 지급되던 이자가 끊기니까 피해자들도 문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본사에다가. 그때는 뭐 어떻게 핑계를 대면서 좀 시간을 벌었을까요? 그렇죠. 꼬박꼬박 지급되던 이자가 지급되지 않으니까 이제 기술상 전산상에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대로 두면 원리금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수법을 썼고요. 심지어는 도망갈 이제 그 도피할 중국 밀항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마지막 불꽃놀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하순경에 보름 동안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네. 부산 경남 지역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지역에 그 센터들에 소속된 부장급 이상 중간급 이상들로 하여금 프로모션을 걸어요. 그때 모아둔 자금을 마지막 불꽃으로 흡수해가지고 이제 그 도주길로 들어선 것이죠.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통장에 임대 배당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휴대폰 갖고 있죠. 휴대폰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로 여러분들 오늘 임대 배당금이 1,000만 원이다. 딱 이렇게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많이 넣게 되는 이유가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면은 더 뭘 준다. 복지를 어떻게 해준다 앞으로. 평생 뭐 어떻게 보험처럼 나오게 해준다. 뭐 이런 걸로 다 현혹을 시키니까. 그 이제 이게 우리가 폭탄이 터진다 그러면 사회적 우려인데 이 불꽃놀이는 그들의 입장에서. 기쁜 거잖아요. 야, 잘 터진다 그러면서 이제 터질수록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수사가 들어갔습니까? 2008년 11월경부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일단은 서산경찰서에서 이렇게 이 조이팔 일당의 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서산경찰로부터 넘겨받고 수배를 했던 시점이 그 무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제서야 대구 경찰은 뒤늦게 그걸 홍보를 받고 또 대구 지역 안에서도 피해자들이 그때 이제 진정을 접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문제는 당시만 해도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불꽃놀이도 벌였지만은 실제로 또 그 마지막까지 조이팔이 그 대구 지역의 정관계 인사들이라든지 검경 수사기관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번여구 총경에게 9억 원을 건넸던 것도 10월 30일이었으니까 그 그 시점이고, 그다음에 저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 안무계 서기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네고 그 시점도 그 무렵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중앙지검 김광준 부장검사 특수삼부장에게 2억 4천만 원을 건넸던 것도 그 시점이고요. 그래서 조이팔 일당의 마지막 그 정관계 로비가 집중된 그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였죠. 저 기자님 말씀 듣고 있으면 되게 슬픈 게 2008년 9년 일이 같지 않아요. 한 4, 50년 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이 저럴 수도 있겠다 하겠는데 20년도 안 됐잖아요. 2008년, 2009년이면 되게 선진화된 그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텐데 그 돈 2억, 3억, 뭐 4억에 그냥
틈이 딱딱 생긴다는 게 너무 슬픈 것 같다. 피해자들이 고통에 아우성칠 때 조이팔 일당들은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려고 또 바쁘게 움직였던 각자의 시계와 시간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4년에 걸쳐서 조이팔 일당의 사기 행각 2008년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올랐고요. 정말 본부가 있던 대구 경북은 진짜 초토화가 됐죠. 전국의 피해 상황을 좀 짚어보죠. 예, 제가 그때 당시 취재를 하면서 파악한 건 아무래도 경찰 집계였습니다만은 서울 경인 지역은 피해자 3만 명의 피해액 약 2조 원, 그다음에 대구 경북 지역은 피해자 한 1만여 명의 피해액 약 1조 9천억 원, 그리고 부산 경남 지역 역시 피해자 만여 명의 피해액 1조 원대로 잠정 집계한다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지역은 피해자 3만 명에 2조 원. 근데 대구 경북 지역은 1만 명에 1조 9천억 원. 거의 2조에 거의 육박. 2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 숫자는 서울 경기 지역에 되게 훨씬 많지만은 개인당 피해 규모가 지금 대구 경북이 지금 세 군데에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훨씬 크죠. 예. 우리 법원에서 발표한 이제 공식 피해 집계액을 보면 2조 5천여억 원입니다. 1심 재판부 판결문에 나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조이팔이 검거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재판이다 보니까 정확한 이제 수익금, 피해금 이게 다 추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증된 증거로 확인된 것만 2조 5천여억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피해자 수는 역시 법원에서는 2만 4천 명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에서는 전체 피해자 수가 10만 명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피해 액수는 최소 8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격차가 너무 크네요. 예. 네. 그것과 공식적인 그 금액의 차이가 난다는 거는 또 많은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믿어주지도 않고 국가에서 너희들이 뭐 증명해라 그러고 되게 그런 어떤 것들 속에서 그 피해자들끼리 단체를 꾸려가지고 막 찾아 나서는 것이 처음에는 좀 의아하기도 했죠. 더 공권력을 믿어야 되는데 혹은 찾아 나설 정신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얼마나 이제 신뢰를 하지 않으면 국가 공권력을 신뢰를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막 무슨 뭐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 제가 그때 제 일을 못했어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정말 24시간 중에서 22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으로 당시 이제 네이버에 저희들 카페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24시간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제보들이 무시할 내용들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심지어는 제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지금 그때 7개 사무실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신문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특히 대구 범어동 쪽에서 실제로 그 중간 관리자한테 지금도 돈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듣고 그냥 정말 기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솔직히 당장 아이들, 초등학생들 뭐 그때는 이제 급식이라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니까 뭐 당장 1,000원, 2,000원 들어갈 돈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 초등학생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아나바다 운동을 했어요. 우리 모임에서. 그래서 바실론에서 너네들 집에서 안 쓰는 옷, 학용품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나누자. 그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정말 거지였어요. 왕거지. 피해자들은 전국을 가리지 않았고요. 뭐 연령대도 없었습니다만 특히 50대 이상의 중장년에서 노년층이 많았다고 하는데 지역별로 좀 투자 성향도 좀 다른가요? 각 지역 피해자들을 만나본 결과 서울 경인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40, 50, 60대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성들 가정경제 내에서 그 노후 자금이라든지 자녀 결혼 자금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남편 퇴직금 이런 것들 관리를 여성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여기 다 넣으신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피해자들이 많았고요. 대구 지역도 뭐 다르진 않습니다만 특별한 거는 젊은 층 20, 30대 피해자들이 많이 뭉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고 그랬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지역 본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조이팔 사기 회사 본사가 대구 수성구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때 당시에 이제
취업도 쉽지 않은 대학 졸업자들, 지역 대학, 지방 대학 졸업자들 사이에서 취업도 쉽지 않은 가운데 괜찮게 알려진 지역에 본사를 둔 조이팔 회사에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주변에서 격려를 해주고 그러면서 도와준다고 투자를 이렇게 친척들이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런 시기가 지방의 소멸, 지방대의 위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들이 뭔가 불안하고 그냥 여기서 뭐 대학 나오고 성실히 살면 취업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니까 이런 유혹이 올 때 거부할 수 없는 뭔가 이제 크게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요 시기적으로도 형성되었을 것 같아요. 자, 정말 뭐 수만 건의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만 두 분은 좀 특히 좀 안타까웠던 다른 피해 사례가 있을까요? 피해자분들이 일부는 이제 공고 보고 이렇게 직접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믿을 수밖에 없는 가까운 사람, 네. 가족, 친지의 소개로 다 이제 참여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거의 공동체가 그렇게 이 사기에 끌려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경북 성주에 있는 한 마을은 마을 주민 전부가 피해자입니다. 전부가요? 네. 그 정도로 우리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사망한 분들도 여럿이 있는 걸로 피해자 단체들이 집계를 했었거든요. 제가 전국 단위 조직이었던 바실련을 취재할 때는 당시에 10명 정도로 집계된다. 그러니까 자살한 아이고, 경우에. 네. 그래서 스스로. 저희 제작진도 그 피해자분들을 정말 일부겠습니다만 만나봤을 때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또 주변의 왜곡된 시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일단은 사기를 당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웠어요. 내 돈만 그랬으면 괜찮은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와 잘 가까운 사람들, 그것도 사돈까지 이렇게 돈을 갖다 넣게 했으니까 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물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 사기 조이팔 그 사람이 돈만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삶을 거의 뺏어갔죠. 짓밟았죠. 경제적인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바깥에 나오는 것도 힘들고 대인기피증 같은 것도 생기고 제가 이제 직장이 이제 공직에 있다 보니까 드러내놔놓고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사기꾼은 덩덩거리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있겠지만 우리 피해자들은 돈도 빼앗기고 바보도 되고 그냥 헛개비처럼 살죠. 속이 텅텅 비어 있어요. 일단 우리 바실론의 가장 아픔 중에 하나가 조이팔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이팔이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시선이었어요. 아이고 멍청하니 그러니까 사기나 당하지 않은 얘기를 우리 피해자분들 그건 조이팔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 부끄러워하셔요. 어떻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사기친 사람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 상식마저도 이해 안 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회가 무슨 좋은 사회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하이에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이에나예요.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나는 무조건 당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못 합니다. 사기범들이 노리는 것이 결코 뭔가 생각이 부족하거나 또는 욕심이 과한 사람들을 노리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노립니다. 전혀 자기는 속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관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고 또는 신세를 졌던 사람 혹은 외면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그 관계를 이용해서 끌어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분에 대해서 그런 그 비난이나 혹은 왜곡이나 오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피해자분들이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기친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사기 당한 분들이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고 계시다면은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조이팔 측근 강태용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이 지난 7년 동안 억대의 자금을 쓰면서 전국을 누볐는데 검문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에 해경 함정과 해군 함정까지도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그 체포하지도 않고 그냥 넘겨줬습니다. 해경이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죠. 무조건 잘못했죠. 다만 그 잘못한 것이 고의냐 과실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은요 밑에가 막혀 있지 않습니다.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밀폐되는 게 아니에요. 뚫려 있어요.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검찰이 한 번 하면 경찰 쪽에서 한 번 더 상대방 조직을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이팔 일당은 총체적 로비를 펼쳤고 대한민국의 검경 수사대는 총체적 부실이었던. 저는 아쉬운 게 있다면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편이 돼서 정말 끝까지 좀 살펴서 일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 편이 아니고 가해자 편에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느낌에, 정부가.